안녕하세요. 30년째 식생활을 연구해온 영양학과 교수 이지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고 우유도 매일 마시는데 병원에서 뼈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여전히 수치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열심히 챙겨 드시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흡수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3가지 아침 식단 조합법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따라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순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69세인 김순옥님은 10년 넘게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우유도 하루에 2잔씩 드셔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살짝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뼈밀도가 너무 낮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김순옥님처럼 열심히 칼슘을 챙겨 드시는데도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37.3%에 달합니다. 더 심각한 건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한 번의 골절이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이 초래하는 문제는 뼈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영양소의 부족은 우리 몸의 여러 시스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먼저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부족할 경우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환자들의 중증 진행률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또한 근육 기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지난해 75세 박철수님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자주 넘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칼슘과 비타민 D 수치가 모두 낮았고 이로 인해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칼슘 대사 이상은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는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칼슘과 비타민 D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충제에만 의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충제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어요. 합성 보충제의 흡수율은 천연식품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대부분의 칼슘 보충제 흡수율은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해요. 즉 1000mg을 드셔도 실제로는 200mg에서 300mg만 몸에서 활용된다는 뜻입니다. 단일 영양소로 섭취할 때는 다른 영양소와의 상호작용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칼슘만 많이 드시면 마그네슘과 아연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이정희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65세인 이정희님은 5년간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드셨는데 오히려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고생하셨어요. 칼슘을 너무 많이 한 번에 섭취하면서 몸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우유만으로 칼슘을 충당하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당분해 효소가 감소해서 우유로 인한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거든요. 저는 15년 전 스웨덴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북유럽 지역은 햇볕이 적어서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발생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 비밀이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아침 식사에 있었습니다. 연어와 달걀 그리고 유제품을 함께 먹는 조합이었는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와서 이 원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기 시작했어요. 연어 대신 구하기 쉬운 생선을 활용하고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추가해서 한국형 칼슘 비타민 D 최적 흡수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요소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바로 햇볕 걷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D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식사 후 20분간의 햇볕 걷기가 이 모든 과정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조합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조합인 우유와 연어에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유의 칼슘은 수용성이 좋지만 단독으로는 흡수율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연어에 풍부한 비타민 D3와 오메가3 지방산이 함께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타민 D3는 소장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고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서 장벽의 투과성을 개선시킵니다. 마치 문지기와 길잡이가 함께 일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조합인 계란 노른자와 시금치도 과학적으로 완벽한 궁합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로 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시금치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고 마그네슘도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의 뼈 침착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요거트와 햇볕 걷기입니다.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칼슘 흡수를 높이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은 칼슘의 용해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3과 합성되는데 이것이 간과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되어 칼슘 흡수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세 조합의 핵심은 단순히 영양소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양소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치 장보기를 할 때 이렇게 준비하세요. 우유는 저지방보다는 일반 우유를 선택하시고 연어는 냉동이라도 괜찮으니 일주일에 3회 정도 준비하세요. 계란은 신선한 것으로 한 판, 시금치는 데쳐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편합니다. 요거트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조합 우유 200ml에 구운 연어 80g을 함께 드세요. 연어는 전날 밤에 소금 후추로 간을 해서 냉장고에 두었다가 아침에 팬에 구우면 됩니다.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사용하세요. 우유는 연어를 드신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반숙 계란 2개와 데친 시금치 100g입니다. 계란은 6분 정도 삶아서 노른자가 반숙 상태가 되도록 하세요.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짜고 참기름 한 방울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세요. 이 조합은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 150g의 견과류나 베리류를 토핑으로 올려서 드신 후 20분간 햇볕을 받으며 걷기입니다. 요거트에는 꿀 1티스푼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이 세 가지 조합을 일주일에 각각 2회에서 3회씩 번갈아 가며 드세요. 매일 같은 조합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수금은 첫 번째 조합, 화목토는 두 번째 조합, 일요일은 세 번째 조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사용하시되 칼슘이 강화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연어 대신 고등어나 정어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관절염으로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 햇볕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말에 미리 연어를 구워서 냉장 보관해 두시고 시금치도 한 번에 데쳐서 소분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간편합니다. 햇볕 걷기는 가족분이나 이웃분과 함께 하시면 꾸준히 지속하기 쉬워요. 앞서 말씀드린 김순옥님께서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왔어요. 6개월 후 뼈밀도 검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추 뼈밀도가 8.5%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순옥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변화였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감기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걷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철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근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축구도 하신다고 하시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2세 정미영님의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키가 3cm나 줄어들어서 우울해하셨는데 이 방법을 8개월간 실천한 후 추가적인 키 감소가 완전히 멈췄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뼈 건강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력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면역력이 좋아져서 환절기 감기에도 덜 걸리고 근력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세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햇볕 걷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시간대에 비타민 D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영양소의 혈중 운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칼슘 흡수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나 호두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아요.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칼슘 섭취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연어의 나트륨 함량을 체크하시고 염분을 최소화해서 조리하세요.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햇볕 걷기를 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팔다리만 노출해도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참고 견디는 시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돌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정을 꾸리시며 사회에서 역할을 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실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다만 꾸준함이 필요할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지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강한 뼈와 튼튼한 몸으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어떤 조합부터 시작해 보실 건지 함께 하실 가족분이 계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건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의미가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희 제작진이 함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한다는 약속입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한층 더 흥미로운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우유나 칼슘제만을 떠올리지만 사실 점심과 저녁 식사 속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일상적인 한 끼의 선택이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두부와 버섯,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치즈와 브로콜리라는 세 가지 조합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나누려 합니다. 이 조합들이 가진 영양적 의미,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집에서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오시면 식탁이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68세로 평소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마시고 칼슘제를 챙겨 먹었지만 정작 골밀도 검사를 받았을 때 기대만큼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제가 권해드린 두부와 버섯 요리를 접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점심 반찬에 포함시키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단순히 수치 변화뿐 아니라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셨고 무엇보다 식사가 즐거워졌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72세의 박상우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뼈가 약해 여러 차례 넘어져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음식보다는 약에만 의존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권유로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저녁 식단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2달 정도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뼈 밀도가 갑자기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일상 속 움직임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된 깨달음은 뼈 건강을 위해 특별한 보충제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올바른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든든한 투자라는 점을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은 단순히 칼슘 섭취가 아닙니다. 칼슘을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과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와 버섯을 함께 먹으면 두부에서 칼슘과 단백질을 얻고 버섯에서 비타민 D 전구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체내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가 뼈의 미세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멸치와 같은 작은 생선을 통한 칼슘 공급이 고령층의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과학적 자료에 의하면 치즈와 브로콜리 조합은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여 뼈 대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K는 뼈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처럼 각 음식은 혼자일 때보다 조합했을 때 훨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오늘 소개할 레시피는 치즈 브로콜리 볶음입니다. 먼저 브로콜리 한 송이를 작은 송이로 나눈 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 데쳐줍니다. 이후 팬에 올리브유를 약간 두르고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넣어 향을 내줍니다.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약간으로 간을 맞춘 후 마지막에 치즈 2장을 잘게 찢어 넣어 녹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짭조름하면서도 부드러운 풍미를 즐길 수 있고 칼슘과 비타민이 동시에 보강됩니다. 처음에는 브로콜리를 잘 먹지 않던 분들도 치즈의 풍미 덕분에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식단을 바꾼 한 어르신은 처음에는 브로콜리의 쓴맛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치즈를 곁들이니 오히려 손자들과 함께 즐기는 요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자 어르신은 66세로 오랫동안 관절 통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쉽게 피곤해지고 식단 관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부와 버섯을 활용한 점심 메뉴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점차 몸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운동은 어렵지만 가벼운 산책은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뼈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0세의 최영우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멸치볶음을 싫어해서 늘 피하시곤 했는데 손주가 먹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금치나물과 함께 곁들였더니 훨씬 부담이 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간 이어오자 골밀도 수치가 아주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꾸준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이 가장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 조합은 기적처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기대치를 충족하며 작은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채소가 함께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주 한 번은 새로운 조합을 시도해보며 식탁에 변화를 주면 지속하기가 쉽습니다. 식사와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식습관을 바꾼 한 65세 여성은 처음에는 멸치볶음만으로는 지루하다고 하셨지만 시금치나물과 함께 무쳐내니 맛이 훨씬 좋아져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뼈 건강에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즈나 버섯과 같은 단백질 식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멸치처럼 짠 음식은 위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슘 보충제를 임의로 늘리기보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식단을 시도하기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지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는 루틴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점심에는 두부와 버섯을 넣은 된장찌개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을 밥과 함께 곁들입니다. 일주일에 2~3번은 치즈와 브로콜리 요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3끼가 서로 연결되어 뼈 건강을 위한 균형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두부버섯 요리,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멸치 시금치 조합, 주말에는 치즈 브로콜리 요리를 배치합니다. 이렇게 변형된 루틴을 활용하면 식사가 지루하지 않고 뼈 건강을 위한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치즈와 브로콜리 조합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골밀도 수치가 소폭 상승했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이종훈 어르신은 처음엔 잘 지켰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바쁜 일정으로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워 중도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의 박은희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은 두부와 버섯 요리를 한 달 실천했지만 큰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결과를 보며 부분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결과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음식, 조합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이 큰 의미입니다. 오늘은 두부와 버섯,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 치즈와 브로콜리라는 3가지 조합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원리, 그리고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올바른 음식 조합은 칼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례를 통해 볼 때 꾸준한 실천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하루와 주간 루틴 속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뼈 건강뿐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식사 전략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뼈 건강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과 비타민 D를 열심히 챙기지만 정작 그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무심코 일상에서 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핵심 단서를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과도한 카페인 섭취, 탄산음료의 습관적인 음용, 그리고 짠 음식의 과다 섭취가 여러분의 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칼슘과 비타민 D의 효율적인 흡수를 막는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줄이고 조절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같은 패턴을 자주 보았습니다. 우선 부산에 사는 68세 이영자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 어르신은 커피를 하루 5잔 이상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점심 후에도, 또 오후에 지인들과 만날 때에도 커피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같은 나이대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유도 챙겨 먹고 멸치도 먹었는데 왜 이런 걸까? 카페인 과다 섭취가 칼슘 배설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커피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로 바꾼 지 6개월 만에 골밀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동수 어르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탄산음료를 즐기셨습니다. 갈비탕이나 삼겹살을 드실 때는 반드시 콜라를 곁들였고 식후에 입가심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음료 속 인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습관을 고치셨습니다. 이후로는 과일즙이나 무가당 주스로 대체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영양소를 의식적으로 챙기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흡수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 때문에 기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양소를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직결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카페인, 인산, 나트륨 같은 성분은 이들의 흡수를 저해하거나 배설을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하루 2잔 이상 섭취할 때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됩니다. 또한 국제영양학 저널에서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체내 칼슘 대사 균형을 깨트려 골밀도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트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소변을 통해 칼슘이 빠져나가고 이는 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양의 카페인이나 나트륨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체질, 신장 기능, 호르몬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혀 먹지 말라는 접근보다 적정선을 지켜 조절하라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하루 카페인 섭취를 2잔 이하로 제한하고 나트륨은 세계복권기구 권장량인 하루 5g 이하로 줄일 것을 권고합니다. 이러한 원리와 권장 기준을 이해하고 나면 음식과 음료를 고를 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그럼 실제 식단에서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일 겁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저는 커피를 아예 못 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저는 하루 아침 커피 2잔으로 제한하고 저녁 이후에는 곡물차나 따뜻한 우유로 대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65세 김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조절한 지 2달 만에 밤에 뒤척이는 불면 증상이 줄고 위장도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탄산음료의 경우는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먹고 나면 시원한 게 땡기는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저는 무가당 탄산수에 레몬이나 오이를 넣어 드시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증은 해소하면서도 인산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은 더 까다롭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의 국물을 절반만 드시는 습관, 김치를 드실 때는 물에 살짝 헹궈내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국물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조정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성호 어르신은 평생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젓갈과 장아찌가 식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오르고 뼈 통증이 심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소금을 절반 줄인 저염 식단을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함께 응원해주며 저염 간장과 저염 된장을 사용하자 점차 입맛이 적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합니다. 반면 대구의 66세 이정순 어르신은 커피와 탄산음료를 끊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낮다고 지적받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며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일깨워줍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히 지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삶의 질을 지키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커피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곁들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배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외식을 할 때는 미리 덜 짜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69세 최은자 어르신은 이런 습관을 3개월간 실천하면서 혈압,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가 큰 문제가 됩니다. 단기간에는 활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뼈 건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장년층은 과도한 외식과 짠 음식 섭취가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노년층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 배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합니다. 어느 연령대든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주 2회 이상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시니어가 그렇지 않은 시니어보다 골절 위험이 40% 가까이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햇빛, 단백질 운동은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함께 실천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삼각축이 됩니다. 결국 교훈은 단순합니다. 몸은 한 가지 자극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 요소가 균형을 이룰 때 건강은 단단히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1개와 두부 된장국 그리고 멸치를 곁들인 밥을 드세요. 단백질과 칼슘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 100g과 브로콜리 한 줌 현미밥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과하지 않게 연어구이와 시금치 나물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하루 15분 햇빛 노출과 2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근력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실제로 박영희 할머니는 이 레시피와 습관을 2개월 실천하면서 허리가 덜 뻐근해지고 밤에 숙면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김영수 할아버지는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만 고기를 먹는 습관을 유지했더니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50대 후반부터 무릎 관절 통증이 있었지만 60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햇빛을 쬐며 동네 공원을 도는 습관을 만들고 집에서 작은 아령으로 팔과 다리를 강화했습니다. 6개월 뒤 병원 검진에서 뼈 건강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이춘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 귀찮아졌습니다. 햇볕도 가리지 않고 받았지만 운동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3개월 후에는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꾸준히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알려줍니다. 하루아침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몸은 달라지고 삶의 활력도 커집니다. 기본 습관을 잘 실천하고 있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햇볕을 쬐일 때 간단한 스트레칭을 곁들여 보세요. 관절의 유연성과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20g에서 25g 정도를 목표로 삼으세요. 예를 들어 달걀 2개와 두부밥 닭가슴살 100g이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보세요. 실제로 박정자 할머니는 아침 햇볕을 쬐일 때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추가했더니 목 뻣뻣함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생활의 질을 크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께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의 몸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루틴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햇빛을 쬐며 15분 산책을 하고 귀가 후 두부와 달걀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합니다. 점심에는 닭가슴살과 채소를 함께 먹고 오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저녁에는 연어와 시금치 나물로 마무리하며 식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걷습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이틀에 한 번씩 근력 운동을 계획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오늘도 햇볕을 쬐고 단백질과 칼슘을 챙겼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생활해 보세요. 이선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9시에 집 앞 공원을 돌며 햇볕을 쬐고 닭가슴살과 두부 요리를 꾸준히 챙겼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대로 최영수 할아버지는 처음 한 달은 열심히 했지만 금세 포기했습니다. 변화가 더딘 것 같아 흥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큰 차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분 장미자 할머니는 꾸준히 실천했지만 가끔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작은 꾸준함이 쌓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실천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슘과 비타민 D의 효율을 높이는 3가지 원리, 햇빛 노출, 단백질과 함께 섭취, 꾸준한 근력 운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작은 꾸준함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뼈와 근육 그리고 삶의 활력이 이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배운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매일 먹는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쉽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3가지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어구이와 두부 샐러드, 치즈 오믈렛과 시금치 멸치볶음과 브로콜리 무침, 이 3가지는 특별한 재료나 어려운 조리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뼈와 근육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조합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죠. 김영희 할머니는 평소 요리를 번거롭게 느껴서 대체로 빵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밀도 검사에서 낮은 수치가 나와 걱정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단순히 식사에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재료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2~3번 연어를 오븐에 간단히 구워 드셨고 두부와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를 함께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소화가 더 편안해지고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레시피를 따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멸치볶음은 번거롭다고 빼버리고 브로콜리 대신 감자를 주로 드셨습니다. 결국 균형이 깨지다 보니 몸의 활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조금 귀찮아도 그대로 해보는 게 좋았겠다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음식 하나라도 꾸준히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재료가 되고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충분히 칼슘을 먹어도 체내 흡수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영양학 학술지에서는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섭취한 시니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밀도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음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두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고 두부에는 칼슘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치즈와 달걀, 시금치는 단백질과 철분, 칼슘까지 균형 있게 들어있어 하루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멸치와 브로콜리는 각각 칼슘과 비타민C, 섬유질을 제공해 서로를 보완합니다. 결국 핵심 교훈은 균형과 조화입니다. 특정 영양소 하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연어구이와 두부 샐러드입니다. 연어 한 토막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오븐이나 프라이팬에 약 10분 구워줍니다. 두부는 한 모를 네모 썰어 데친 후 오이와 토마토를 곁들여 간단한 샐러드로 만듭니다. 두 번째는 치즈 오믈렛과 시금치입니다. 달걀 2개를 풀어 치즈 한 점과 함께 부드럽게 익히고 데친 시금치를 들기름에 살짝 묻혀 곁들이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멸치볶음과 브로콜리 무침입니다. 멸치 한 줌을 약한 불에서 바삭하게 볶고 간장과 약간의 올리고당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 참깨와 간장으로 무치면 됩니다. 박은자 할머니는 이 레시피를 그대로 실천했더니 매일 메뉴 고민이 줄어든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김종호 할아버지는 멸치를 빼버리고 라면을 자주 드셨더니 기운이 쉽게 떨어졌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미자 할머니는 요리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레시피를 그대로 일주일에 2번씩 돌려 드셨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칼슘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본인도 피로감이 줄었다고 느끼셨습니다. 반면 김광수 할아버지는 요리를 직접 하기 어려워 아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바쁜 날에는 대체로 인스턴트 식품을 드셨습니다. 결국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줍니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과 가끔만 하는 것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기본 레시피에 익숙해지셨다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 기름을 올리브유나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건강한 지방은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대신 제철 채소를 활용해 보세요. 채소의 다양성은 미네랄 섭취를 넓혀줍니다. 멸치를 볶을 때 호두나 아몬드를 함께 넣으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박선자 할머니는 멸치볶음에 호두를 넣는 습관을 들였더니 간식으로도 먹기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아이디어가 꾸준함을 돕습니다. 모든 음식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은 치즈 섭취 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셔야 하고,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양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멸치나 간장이 들어간 음식은 짠맛을 줄여 드셔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특정 음식 섭취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실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침에는 치즈 오믈렛과 시금치를 준비합니다. 달걀과 치즈에서 단백질과 칼슘을 얻고 시금치로 철분과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점심은 연어구이와 두부 샐러드로 든든하게 드시고 오후 햇볕을 쬐며 산책을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멸치볶음과 브로콜리 무침으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주간 루틴으로는 이 3가지 레시피를 번갈아 활용하면 부담 없이 식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연어구이,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오믈렛,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멸치볶음을 드시는 식입니다. 일요일에는 자유롭게 조절하시되 제철 채소를 곁들이면 균형이 유지됩니다. 박성자 할머니는 3가지 레시피를 모두 꾸준히 지켰습니다. 6개월 후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혈액 검사에서 칼슘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반대로 이도영 할아버지는 처음엔 열심히 하셨지만 한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본인은 음식이 단조롭다고 느껴 금세 흥미를 잃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분 채명의 할머니는 완벽히 지키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피로감이 줄고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완벽보다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꾸준함이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3가지 음식 레시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재료를 간단히 준비해도 충분히 건강한 식사가 된다는 점, 둘째, 꾸준히 실천할 때 몸이 달라진다는 점, 셋째,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더 풍성한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